타카하시 료스케는 일본 외무성의 역사연구원으로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 태정관 지령과 역사적 문헌들은 독도가 본래 한국 영토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직업에 대한 충성, 그리고 역사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타카하시는 험난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진실과 용기, 그리고 역사적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타카하시의 고뇌와 결단을 따라가며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타카하시 료스케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무성의 높은 건물 안 그의 책상에는 독도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45살의 베테랑 역사연구원으로서 타카하시는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증거를 찾아내라. 상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고 있었지만 역사학자로서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첫 한 달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는 데 집중했죠.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의문점이 늘어갔어요. 이상하네요. 타카하시는 케이코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시마네현 편입 문서들 사이에 모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임무는 명확하잖아요.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케이코가 대답했어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홀로 남은 늦은 밤,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18세기 일본 지도들과 메이지 시대 공문서들이 나왔죠. 타카하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타카하시는 천여 년 동안 제작된 일본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이었죠. 죽도 울릉도와 다케시 마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역사적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독도는 본래 한국 영토였고 일본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던 겁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타카하시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죠. 이 발견을 보고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타카하시는 자료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고민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양심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타카하시 씨, 이번 독도 영유권 보고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카무라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타카하시는 목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사 중에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태정관 지령과 여러 역사적 문헌들인데요. 타카하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이 자료들에 따르면 19세기 말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타카하시 씨,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 없소. 우리는 국가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원하는 거요. 하지만 부장님,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타카하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충분합니다. 나카무라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당신은 역사학자이기 전에 외무성 공무원이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오. 이은 여기서 끝내겠소. 회의가 끝난 후
타카하시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나카무라의 차가운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죠. 창밖으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타카하시는 책상 위에 있는 자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장만 따라야 하는 걸까요? 료스케 씨, 괜찮아요? 미야자키 사쿠라가 문을 노크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외무성에서 몇 안 되는 타카하시의 동료였죠. 사쿠라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카하시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쿠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닐까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내일 잠시 휴가를 내야겠어요. 다음 날 타카하시는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호사카 유지 교수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사카 교수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역사학자로 독도 문제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죠. 타카하시 씨인가요? 호사카 교수가 카페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무성 연구원이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찾고 있다니 흥미롭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타카하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교수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의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 말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타카하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외무성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진행 중인가요? 타카하시는 잠시 주변을 살폈죠.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제가 최근 태정관 지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 달라서. 그 유명한 1877년 문서군요. 호사카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하셨네요. 그 문서는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언한 역사적 증거죠.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제 발견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여러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일본 지도들입니다.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죠. 특히 이 지도는 일본 해군성이 1877년에 제작한 공식 지도인데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의 눈이 커졌죠.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자료들이에요. 당연하죠. 이런 자료들은 일본의 현재 주장과 완전히 상충되니까요. 호사카 교수가 잠시 멈추고 타카하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런 연구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당신 같은 외무성 연구원에게는요. 타카하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호사카 교수는 미소를 지었죠. 그렇다면 노우치 히로키 선생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는 전직 역사교사로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정확한 역사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에요. 다음 날 타카하시는 교토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노우치 히로키를 만났습니다. 60대의 노신사인 노우치는 온화한 미소로 타카하시를 맞이했어요. 외무성에서 오셨다니 놀랍네요. 보통은 정부 관계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피하는데 말이죠. 노우치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의 진실된 역사 교육을 위한 모임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우 용기 있는 활동이라 생각해요. 노우치는 책장에서 여러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고 있어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독도가 불법 점거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실제 역사적 증거들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는 노우치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죠. 일본 국내 학자들의 연구 자료, 미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문서들, 심지어 일본 정부 내부 문서들까지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걸까요? 타카하시가 물었습니다. 노우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족주의와 체면이죠. 한번 공식적으로 주장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니까요. 타카하시 씨, 일본 내에서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고 인정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노우치 히로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침묵하고 있죠. 극우 세력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요. 타카하시는 노우치의 작은 서재를 둘러보았어요. 벽면은 역사 서적들로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각종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위험하지 않으세요? 노우치는 쓴웃음을 지었죠. 물론 위험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 집 앞에서 우익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타카하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우치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증거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정관 지령이 가장 확실하죠. 노우치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 내린 공식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불어 일본의 고지도들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1877년 해군성 지도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타카하시는 노우치가 꺼내준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신이 자라났죠. 내일 국립공문서관에 가서 태정관 지령 원본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노우치의 눈이 커졌어요. 조심하세요. 당신은 외무성 직원이잖아요. 그런 조사를 하다 발각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타카하시는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태정관 지령 원본을 살펴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40여 년 전의 문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죽도 울릉도의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타카하시는 문서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가 공문서관을 나설 때 낯선 남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타카하시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그의 집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그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두었죠. 타카하시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그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어제 공문서관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 부장이 타카하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무슨 자료를 찾으셨나요? 타카하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메이지 시대 외교 문서들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제 연구의 일환이죠. 나카무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은 유능한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랍니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호사카 교수와 다시 만났어요. 교수님, 제가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호사카 교수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이 모은 증거들은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호사카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카하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둔 채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호사카 교수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을 만나보세요. 역사와 평화를 위한 시민 모임의 대표 스즈키 카오리 씨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타카하시는 시부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스즈키 카오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새의 여성이었어요. 호사카 교수님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네요. 스즈키가 말했죠. 타카하시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스즈키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당신처럼 양심적인 공무원, 교사, 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모두 일본과 한국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타카하시는 그녀에게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즈키는 진지하게 자료들을 검토하고 메모를 했어요.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증거들이에요. 특히 태정관 지령은 결정적이죠. 우리가 이 자료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타카하시가 카페를 나설 때 한 검은 승용차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와 그를 주시했죠. 타카하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그를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타카하시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가 반역자들은 좋은 결말을 맞지 못해요. 낯선 목소리가 말했죠. 타카하시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아파트를 지켜보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카무라 부장에게 불려갔어요. 타카하시 씨, 어제 스즈키 카오리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그녀는 반일 활동가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외무성 직원이 그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타카하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지인을 만난 것뿐입니다. 업무와는 무관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을 존중하지만 경고합니다. 나카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타카하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의무감이 교차했어요.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죠. 스즈키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괜찮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도울 방법을 찾았어요.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타카하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타카하시는 도시 외곽의 한 조용한 사찰에서 스즈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어요. 여러 번 전철을 갈아타고 택시를 2번 바꿔 탔죠.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게임이에요. 스즈키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자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립 언론과 국제학자들에게 알릴 계획을 세웠어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태정관 지령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더 명확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스즈키가 말했죠. 그리고 19세기 일본 지도들도 더 수집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타카하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는 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타카하시는 다시 국립공문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어요. 특별 연구허가를 받아 태정관 지령 원본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들도 함께 살펴보았죠. 고해상도 카메라로 문서들을 몰래 촬영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공문서관을 나서는 순간 타카하시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입구 앞에 서 있는 2명의 남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죠. 타카하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이 그의 택시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빨리 가주세요. 타카하시가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택시기사는 거울로 뒤를 살폈죠. 정말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따돌려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타카하시는 간신히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정에 없던 한 백화점으로 들어가 여러 층을 오르내리며
혹시 모를 감시의 눈을 피했어요. 결국 그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해 스즈키에게 연락할 수 있었죠. 타카하시 씨, 정말 다행이에요. 스즈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 머무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날 밤 타카하시는 도시 외곽의 작은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죠. 하지만 그가 발견한 태정관 지령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다음 날 아침, 스즈키가 보낸 젊은 남자가 타카하시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역사와 평화를 위한 시민 모임의 핵심 멤버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타카하시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특히 태정관 지령 원본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명백한 증거니까요. 타카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이 1877년에 제작한 지도도 중요해요. 이 지도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모임의 구성원들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독립 언론사 국제학술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언론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저는 분명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고요. 스즈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우리가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게요.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타카하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의 경력, 안정된 생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결정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타카하시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의 예감은 적중했어요. 나카무라 부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타카하시 씨. 타카하시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죠. 이렇게 방문하실 줄은 몰랐네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국가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반정부 단체와 접촉하고 있군요.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타카하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배신입니까? 순진하군요.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국익은 때로 불편한 진실보다 중요합니다. 이 일은 아직 수습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시민단체와의 접촉을 중단한다면 말이죠. 타카하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타카하시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카무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외무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겠군요. 내일 아침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시오. 당신의 경력은 여기서 끝입니다. 나카무라가 떠난 후 타카하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직업과 안정된 미래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죠.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카하시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놀라움과 의혹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마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죠.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료스케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타카하시는 정부 건물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스즈키에게 연락했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역사와 평화를 위한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타카하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익명의 정부 관계자로만 소개되었죠. 하지만 그가 수집한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태정관 지령 원본 사진, 일본 해군성 지도, 그리고 다양한 역사적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내 독립 언론들은 이 새로운 증거에 주목했고 국제 언론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타카하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타카하시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 도쿄의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공개한 자료들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지만 극우 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라. 아파트 앞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타카하시는 창문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10여 명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그의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외무성 내부의 배신자를 비난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스즈키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괜찮으세요? 뉴스를 보셨나요? 네, 보고 있어요. 타카하시가 대답했죠.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스즈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공개한 자료들을 검증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몇몇 국제법 전문가들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타카하시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즈키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몇몇 양심적인 학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소식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자신의 신분이 곧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죠. 타카하시 씨,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임시 이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스즈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쿄의 익숙한 풍경, 그가 사랑하는 이 도시를 떠난다는 생각은 가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오후, 타카하시는 호사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한 일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호사카 교수가 말했어요. 역사는 당신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타카하시는 쓴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지금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낙인을 받기 마련이에요. 호사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타카하시의 신원이 한 보수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독도 문건 유출, 배우는 전 외무성 연구원 타카하시 요스케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타카하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죠. 그는 빠르게 짐을 꾸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스즈키가 마련해준 안전한 은신처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진정한 애국자로서 행동한 것일까? 며칠 후 타카하시는 한 독립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타카하시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죠.
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는 정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역사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인터뷰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타카하시의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 역사 교육과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1개월 후 타카하시는 한국으로 임시 이주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연구를 계속했죠.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도 역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예요. 타카하시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타카하시의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들은 학교 교육과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쳤고 소수지만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지금은 배신자로 불리지만 타카하시는 언젠가 역사가 자신의 선택을 옳다고 판단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을 걷기를 바라며 조용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타카하시는 그의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하시 료스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남긴 작은 불씨가 언젠가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길 바랍니다. 독도의 진실을 찾아 양심을 지킨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